안녕하세요. 사유입니다. 추운 겨울, 여러분의 마음을 녹일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1533년 2월 28일 프랑스 남서부 페리고르 지방의 몽테뉴 성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미셸 에켐 드 몽테뉴였죠. 부유한 가문의 장남으로 아버지 피에르 에켐은 보르도 시장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앙투아네트 드루프는 스페인계 유대인 혈통을 가진 출신이었고요. 가족은 넓은 영지를 소유하며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교육에 특별한 열정을 쏟았습니다. 미셸이 태어나자마자 그를 먼 가난한 농가에 맡겨 2년간 키우게 했죠. 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느끼게 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라틴어만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이 라틴어로만 말해야 했고, 미셸은 자연스럽게 라틴어를 모국어처럼 익혔습니다. 프랑스어는 나중에 배웠죠. 6살에 보르도의 귀엔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곳은 당시 최고의 학교로 훌륭한 선생님들이 가르쳤습니다. 미셸은 고전 문헌에 푹 빠져 공부했습니다. 13살에 모든 과정을 마칠 만큼 뛰어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아버지의 계획대로 인문주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죠. 그 후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툴루즈나 파리에서 법을 배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책과 공부로 채워졌습니다. 가족의 기대처럼 공직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죠. 미셸은 맏아들로서 영지를 물려받을 운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유로운 사고를 키웠습니다. 아버지의 관용적인 태도가 영향을 주었죠. 가족 안에서도 종교적 차이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절 미셸은 세상의 다양한 면을 접했습니다. 서민 생활부터 고전까지 넓은 경험을 쌓았고, 그 경험은 나중에 그의 생각의 깊이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탐구하는 습관이 여기서 생겼죠. 프랑스는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고전이 부활하고 인간 중심의 사상이 퍼졌고, 미셸은 그 흐름 속에서 자랐습니다. 책 속에서 세상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어린 미셸의 하루는 책과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라틴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죠. 그런 환경이 그의 정신을 자유롭게 키웠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요. 가족의 사랑 속에서 안정된 유년을 보냈습니다. 형제자매도 많았지만 미셸은 장남으로 특별히 아껴졌죠. 아버지의 교육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강제보다는 자연스러운 몰입을 강조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이 미셸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관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눈을 키웠죠. 그 눈은 평생 그를 이끌었습니다. 1550년 미셸은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툴루즈 의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557년 보르도 의회에 세금 징수위원으로 임명됐죠. 그곳에서 그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얻었습니다. 법정에서 논쟁을 벌이고 문서를 검토하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보르도 의회는 프랑스 남부의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미셸은 24의 젊은 나이로 그곳에 합류했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았지만 그는 지식과 성실함으로 자리를 잡았죠. 세금 관련 소송을 다루며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 시절 프랑스는 종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갈등이 점점 커졌죠. 미셸은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지만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양쪽의 주장을 듣고 중립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의정 활동이 점점 힘들었습니다. 끊임없는 논쟁과 서류 작업이 그를 지치게 했죠. 하지만 그 경험은
세상의 복잡함을 깨닫게 됐고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편견에 사로잡히는지 보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만남이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에티엔 드라 부엣이라는 동료 의원을 만났죠. 라 부엣은 미셸보다 4살 많았지만 둘은 금세 깊은 우정을 쌓았고 함께 고전책을 읽고 철학을 논했습니다. 라 부엣은 자발적 예속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습니다. 폭군에 대한 저항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죠. 미셸은 그 글에 깊이 공감했고 둘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이 우정은 미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었습니다. 라 부엣은 미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거울처럼 서로를 비춰 라고요. 미셸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이 우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63년 라 부엣이가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30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미셸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장례식 후 미셸은 친구의 유고를 정리했습니다. 라 부엣의 시와 글을 모아 출간하려 했죠. 그 과정에서 친구의 생각을 다시 곱씹었습니다.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라 부엣의 죽음은 미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삶의 무상함을 자주 생각했습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직시했죠. 그 슬픔은 나중에 그의 글쓰기로 이어졌습니다. 의회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1570년까지 13년간 의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결혼도 했죠. 1565년 프랑수아즈 드라 샤세뉴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결혼은 가문 간의 연합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6의 딸이 태어났지만 5은 어린 나이에 일찍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 명의 딸만 살아남았죠. 이 상실도 미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가족의 아픔을 겪으며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의회 일을 그만둔 후 미셸은 38살에 은둔 생활을 결심했습니다. 영지로 돌아가 탑 속 서재에 틀어박혔죠. 그곳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라 부엣의 죽음과 가족의 상실들이 그 결정을 재촉했습니다. 공직 생활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갈등을 가까이에서 보았죠. 그 경험은 자신을 탐구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고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알게 됐습니다. 미셸은 이제 조용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죠. 책과 대화하며 자신을 마주하려 했고 그 선택이 그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했습니다. 1571년 미셸은 40번째 생일이 되던 해에 공직을 완전히 내려놓고 보르도 의회를 떠나 몽테뉴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성 안에 있는 둥근 탑을 자신의 공간으로 정했습니다. 탑 3층에 서재를 만들고 그곳에 틀어박혔습니다. 서재 천장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문구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구들은 삶의 무상함과 겸손을 상기시키는 내용이었죠. 책장은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약 1500권의 책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고전 작가들의 책이 대부분이었죠. 미셸은 아침 일찍 일어나 미사를 들은 후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낮 내내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창밖으로는 넓은 영지와 포도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끔 산책을 나가며 생각을 정리했죠. 그가 쓰기 시작한 책의 제목은 수상록이었습니다. 프랑스어로 에세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식의 글입니다. 에세라는 말은 시도라는 뜻이었습니다. 미셸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솔직하게 시도해 볼 뿐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친구라 배시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친구의 글을 출간하려다 포기하고 대신 자신의 생각을 적기 시작했죠.
책을 읽다가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어떤 주제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거창한 틀이나 교훈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데 집중했죠. 나는 나 자신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썼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변덕, 무지까지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글을 쓰는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한 주제를 놓고 여러 고전 작가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더했죠.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말했고 세네카는 저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식이었습니다. 미셸은 확신에 찬 태도를 싫어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불확실하다고 보았죠. 내가 아는 전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서재에서 보낸 시간은 길었습니다. 때론 고통스러운 신장 결석 발작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통증이 올 때면 글쓰기를 멈추고 고통을 관찰했습니다. 그 고통조차 글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1580년 수상록 초판을 출간한 후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프랑스를 떠나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를 돌아다녔죠. 여행 중에도 틈만 나면 일기를 썼습니다. 온천에서 병을 치료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는 바티칸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시민권을 받기도 했죠. 여행은 17개월이나 이어졌습니다. 그 경험은 나중에 수상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보르도 시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은둔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공직에 나섰죠. 1581년부터 1585년까지 시장을 2번 연임했습니다. 종교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보르도는 가톨릭과 개신교 세력이 대립하는 도시였습니다. 미셸은 양쪽을 중재하며 평화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극단적인 처벌을 피하고 대화를 권했습니다. 그의 관용은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시장 임기가 끝난 후 다시 영지로 돌아왔습니다. 역병이 창궐할 때 성 안에 머물며 글을 계속 쓰며 수상록을 계속 보완하고 확장했습니다. 1588년 개정판을 내고 죽기 직전까지 수정했습니다. 서재 생활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소음과 떨어져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죠.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책과 대화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셸의 수상록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해부했고 습관, 감정, 몸의 변화까지 세세히 관찰했죠.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부터 식사 후의 소화 상태까지 적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잘 알았습니다. 어제 믿던 것이 오늘 흔들릴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확정적인 판단을 피했습니다. 케사이샤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프랑스어로 내가 무엇을 아는가 라는 뜻이었습니다. 미셸은 모든 주제를 자신의 경험한 것들로 적었습니다. 죽음에 대해 쓸 때면 아버지의 죽음과 딸들의 죽음을 떠올렸고 신장 결석의 고통을 겪으며 고통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교육에 대해 쓸 때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는 야만인에 대한 글을 통해 유럽인의 오만함을 비판했습니다. 신대륙에서 온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부르는 풍조를 봤죠. 그러나 그들이 더 자연스럽고 덕 있는 삶을 산다고 썼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야만인이라 부르지만 사실 우리 쪽이 더 야만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종교 전쟁을 겪으며 관용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를 이단이라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았죠. 미셸은 어느 쪽도 강요하지 않았고 믿음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길게 썼습니다. 라 베시와의 우정을 떠올리며 썼죠. 그가 나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나의 절반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드물고 소중하다고 적었습니다. 미셸은 쾌락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좋은 음식, 좋은 대화, 자연을 즐기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과도함을 경계했습니다.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죠. 그는 육아에 대해서도 적었습니다. 아이를 강제로 가르치지 말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유롭게 놔두라고 했죠. 자신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었습니다. 늙어감에 대해서도 솔직했습니다. 노화의 증상을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기억이 희미해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관찰했죠.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젊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미셸은 삶에서 여행의 가치를 높이 샀습니다. 여행하며 다른 풍습을 보고 자신의 편견을 깨달았죠. 세상을 돌아다니며 나의 좁은 시야를 넓혔다고 썼습니다. 낯선 곳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책을 삼키듯 많이 읽되 소화하라고 했죠. 저자와 대화하듯 읽으라고 썼습니다. 그의 서재가 바로 그런 대화의 장소였던 거죠. 미셸의 글은 체계가 없어 보였습니다. 주제가 이리저리 뛰고 생각이 자유롭게 흘렀죠. 그러나 그게 바로 그의 의도였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원래 그렇다고 생각한 거죠. 직선이 아니라 굽이굽이 흐르는 강처럼요. 그는 독자를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이 책은 나와 독자 사이의 대화라고 썼죠. 독자가 자신의 생각을 더해보길 바랐습니다. 완성된 교훈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빈틈을 남겨둔 것이죠. 수상록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초판부터 개정판, 그리고 죽기 직전의 수정까지 이어졌죠. 그의 생각이 평생 변하듯 책도 그와 함께 변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솔직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미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신장 결석 발작이 올 때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통증이 극심할 때 그는 고통을 가만히 관찰했죠. 그 관찰을 통해 죽음이 삶의 일부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책에 죽음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죽음을 미리 연습하라. 그러면 죽음이 덜 무서울 것이다. 라고요. 매일 조금씩 죽음을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삶의 끝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키웠죠. 미셸은 죽음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고전 작가들의 죽음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던 장면을 자주 떠올렸죠. 그 평온함에 감탄했습니다. 미셸은 자신의 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결석이 내려올 때의 고통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이 고통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솔직하게 썼죠.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삶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이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피하려 애쓰는 사람이 오히려 불행하다고 했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고 썼습니다. 살아있는 한 살아라, 죽을 때가 되면 죽으라는 태도였습니다. 미셸은 어린 딸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날 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슬픔들을 겪은 뒤 그는 깨달았습니다. 슬픔도 자연스러운 감정의 하나일 뿐이라고. 그는 그렇게 슬픔을 당연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랜 시간 지나면 아픔이 누그러진다고 적었습니다. 라 베시의 죽음도 다시 떠올렸습니다. 친구를 잃은 아픔이 평생 남아 있었죠. 그러나 그 아픔 덕분에 우정의 소중함을 알았다고 적었습니다. 죽음이 삶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1590년 미셸은 늙었고 몸이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도 힘들어졌죠. 그럼에도 서재에 올라가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관리하려 애썼습니다. 따뜻한 물이 결석에 좋다고 믿어 온천 여행을 여러 번 했죠. 여행 중에도 죽음을 염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병은 인후염이었습니다. 목이 부어 말을 할 수 없게 됐죠. 1592년 9월 그는 5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직전 가족을 불러 미사를 청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고 죽음의 순간에도 평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평생 연습한 대로 자연스럽게 떠난 거죠. 미셸의 죽음 후 수상록은 더 널리 퍼졌습니다. 그의 딸과 친구들이 책을 정리했습니다. 죽기 직전 수정한 부분까지 포함됐죠.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후세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유로운 사고와 솔직함이 사람들을 깨우쳤죠. 근대 철학의 문을 연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몽테뉴의 생각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가 남긴 수상록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한 인간의 솔직한 기록이었죠. 우리는 그 책을 보면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변하는, 불확실한 우리를요. 미셸은 확신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크라테스처럼 나는 모른다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약점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세상이 절대적인 진리를 외칠 때 그는 조용히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다른 풍습, 다른 믿음을 보면서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죠. 신대륙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부르는 유럽인들을 보며 오히려 유럽 쪽이 더 잔인하다고 썼습니다. 그 관용은 오늘날에도 필요한 지혜입니다. 미셸은 삶을 즐기라고 했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대화, 자연의 아름다움을요. 쾌락을 죄악으로 보지 않았고 다만 과도함을 경계하며 균형을 찾았죠. 고통이 올 때도 그 속에서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약점, 실수, 변덕스러운 마음까지 모두 드러냈죠. 그 솔직함이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만나면 부담스럽겠지만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부담스러울 게 없었기 때문이죠. 미셸은 죽음을 미리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죽음을 생각하며 삶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요. 그 태도는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교육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아이를 강제로 가르치지 말고 호기심을 키워주라고 했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자유로운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우정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라베시와의 짧은 우정을 평생 가슴에 안았죠. 진정한 친구는 드물지만 그 하나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행도 권했습니다. 낯선 곳을 다니며 자신의 좁은 시야를 넓히라고 했습니다. 여행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몽테뉴는 우리에게 완벽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질문할 뿐이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처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자신을 아는 일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는 쉽지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는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삶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세상의 비교 속에서 자신을 잊고 누군가를 위해, 돈을 위해 그렇게 정처 없이 살아갑니다. 몽테뉴는 세상의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서재에 앉아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변덕스럽고 게으르고
때로 무지하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지금 그가 있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부족해도 괜찮다고, 지금 삶을 충분히 즐기라고. 맛있는 음식 한 입, 친구와의 대화 한마디, 창밖의 바람소리까지, 그것들이 당신의 삶을 채워줄 거라고 말했을 겁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지? 라고 잠시 멈춰 자신에게 귀 기울여 보면 어떤 목소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 애쓰는 순간 우리는 그의 길을 함께 걷게 될 겁니다. 깊이 자신과 마주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이 삶에서 건네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미셸의 삶처럼 평온하길 바랍니다.